행복한 오솔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곳이 잠시나마 마음을 내려놓고 쉬어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도 결코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에 사는 72세의 박경수 어르신은 일주일 넘게 치통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치과를 찾았습니다. 검진을 마친 의사가 말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 비용만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경수 어르신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연금은 생활비로 빠듯하고 지갑에는 겨우 몇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집 대출 상환에 허덕이고 딸은 두 아이 양육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도움을 청하면 아이들만 더 힘들어질 텐데. 결국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치과 문을 나섰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시지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 걱정에 발길이 멈추셨던 적. 집은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어 난감했던 순간. 자식에게 짐이 될까 싶어 혼자 끙끙 앓으셨던 일.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구나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르신 여러분, 잠시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세대이십니까?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배고픔을 참고 공부했고, 산업화의 한복판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고속도로를 깔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또 IMF 외환 위기 때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 땀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적을 만든 세대가 정작 노후에는 집은 있는데 현금은 없는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일본과 독일은 이미 실버 쇼크를 대비해 정책과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왔지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70세 이후에도 당당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 그리고 실천 가능한 해법을 나눌 것입니다. 이 방송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혹은 전주의 작은 마을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작은 한 줄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이야말로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나눈 경수 어르신의 치과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치과비 200만 원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사실 경수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노후는 겉으로 보기에 안정적입니다.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시고 자녀도 있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으니 얼핏 보면 든든해 보이지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집은 있어도 당장 쓸 현금이 없고 매달 생활비와 병원비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하우스 푸어 노인, 즉 집만 있고 현금이 없는 새로운 빈곤 형태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볼까요?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70대 가구의 평균 지출은 연 1,762만 원, 월로 따지면 약 147만 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147만 원이면 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병원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70대 이후인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73세 김모 어르신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109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137만 원 지출 통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지출 내역을 자세히 보니 관리비, 식비, 교통비, 생활용품비로 이미 87만 원이 나가고 여기에 의료비만 월 7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한 달 총 지출은 177만 원, 수입과의 차이는 무려 68만 원입니다. 매달 적자라서 적금을 깨며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더 무서운 건 갑자기 찾아오는 큰 병입니다. 71세 이모 어르신은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음에도 1년간 본인 부담금이 48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치료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집값은 4억이었지만 당장 필요한 현금 500만 원이 없어. 치료를 미루려 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8분은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매나 요양 비용까지 더해지면 가게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월 15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그래도 집 한 채 장만했으니 노후는 걱정 없을 줄 알았다. 맞습니다. 실제로 칠치방 한번 고봤다. 80년대에는 집을 사는 것만으로 노후가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값이 꾸준히 올랐고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문화가 당연했고 의료비도 지금처럼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집값 상승은 둔화되었고 자녀 세대는 자기 살림 유지조차 힘든 상황에 놓였으며 의료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집은 있는데 돈이 없는 역설적인 가난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독일이나 일본도 이미 실버 빈곤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교적 일찍부터 대비했습니다. 독일은 연금 제도를 강화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마련했고,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의료 요양 시스템을 촘촘하게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나라 모두 개인 차원에서도 저축 습관을 평생 유지하는 문화가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세대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일으키느라,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을 챙길 여유가 없으셨던 것이지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셨던 세대입니다. 고속도로를 닦고 공장에서 밤을 새우며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외화를 벌어들여 나라를 일으키신 분들입니다. IMF 위기 때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이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국가와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노후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현실, 의료비 폭탄이 두려운 현실, 자녀에게 손 내밀기 망설여지는 현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집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역설적인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한 돈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걸까요? 막연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아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70대 가구의 평균 지출은 연 1,762만 원, 월 147만 원입니다. 얼핏 보면 147만 원 정도면 사는데 필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와 예비비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생활은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김모 어르신 73세입니다. 국민연금 75만 원과 기초연금 34만 원을 합쳐 매달 109만 원을 받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균 지출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지출 내역을 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인터넷 전화료로 22만 원, 식비는 45만 원, 교통비 8만 원, 생활용품비 12만 원.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87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의료비가 추가됩니다. 고혈압과 당뇨약, 정기검진 비용, 치과 치료비까지 합치면 70만 원에 달합니다. 총 지출 177만 원, 수입과의 차이는 68만 원 적자입니다. 이 적자는 매달 쌓이고 결국 적금을 깨거나 대출을 써야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4,087만 원, 월로 따지면 4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치일 뿐입니다.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환이 걸리면 연간 수백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어떤 어르신은 대장암 치료로 1년 동안 총 1,200만 원이 필요했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후에도 본인 부담만 48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용은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어떨까요? 부산의 70대 부부 사례를 보겠습니다. 식비 55만 원, 주거비 40만 원, 교통비 18만 원, 생활용품비 22만 원, 기본 생활비만 135만 원입니다. 남편은 의료비 40만 원, 아내는 35만 원, 예비 의료비 10만 원으로 합쳐 85만 원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경조사비, 손주 용돈, 취미 활동비 30만 원을 더하면 총 26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수입은 남편 국민연금 80만 원, 아내 국민연금 25만 원, 기초연금 합쳐 59만 원, 총 16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매달 101만 원이 모자라는 셈입니다. 연간으로는 무려 1,2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럼 지방에 살면 좀 나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70대 부부 평균 생활비는 260만 원 이상, 대전은 148만 원, 전주는 132만 원입니다. 분명히 서울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겹치면서 더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지방은 대형 병원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해 응급 상황에서 위험이 커지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와 통계가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십니까? 막막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노후가 두렵다고 느끼는 것보다 구체적인 숫자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매달 180만 원이 필요한지, 260만 원이 필요한지 알면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득은 연금과 임대 수익 혹은 일자리로 보충할 수 있고 지출은 의료비 절감과 생활비 절약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전략의 출발점은 내게 필요한 생활비가 얼만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제는 집만 있으면 노후가 보장된다는 옛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병원비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자녀에게 기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필요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차근차근 풀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첫걸음, 바로 현실적인 숫자를 직시하는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마련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자산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는 아직 큰 병은 없으니까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8분은 이미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십니다. 이 병들은 당장은 큰 불편이 없어 보여도 꾸준한 약값과 검사비로 매달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합병증이라도 생기면 그 순간부터는 가게가 흔들릴 정도로 비용이 커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년 30만 원씩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위암 초기 진단을 받고 내시경 수술로 간단히 치료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암이 진행되어 개복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했을 것이고 치료비는 1,500만 원 이상, 완치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값싸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는 다양한 무료 검진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2년에 한 번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66세, 70세에는 생애 전환기 검진을 제공합니다. 치매 조기 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등 주요 암 검진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몰랐다 하시며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까운 일이지요. 치과와 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보험 적용을 받아 본인 부담 30%만 내면 됩니다. 틀니도 70%까지 지원됩니다. 백내장 수술은 본인 부담금이 5%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몰라서 비싼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정보를 알고 챙기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운동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최고의 건강보험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일주일 5번만 꾸준히 해도 고혈압과 당뇨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4세 김모 어르신은 65세부터 매일 1시간씩 걸었습니다. 9년 동안 운동화값 50만 원 남짓을 썼지만 그 덕분에 의료비를 1,350만 원 절약했습니다. 무엇보다 의사에게 심장이 10년은 젊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데 이는 곧 넘어짐과 치매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콩을 자주 드시고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셔야 합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루에 물을 자주 드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옛말에 약식통원, 여시통연, 음식이 곧 약이라는 말이 있지요. 마음 건강 역시 잊으면 안 됩니다. 외로움과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을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명상, 기도, 차분한 독서, 가벼운 취미 활동이 좋은 예방법이 됩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최고의 약입니다.
친구와 만나 대화하고 손주와 함께 웃다 보면 마음이 풀리고 실제로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병원비를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면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스스로 걸어 나와 시장을 보고 손주와 함께 뛰어놀고 친구와 여행을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은 어떤 재산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연금도, 집도, 자녀도 여러분의 노후를 완벽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진짜 보험은 바로 지금부터 관리하는 건강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평생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데 운동과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의사와 약이 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곁에 있는 사람, 나누는 대화와 웃음이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외로움을 흡연이나 비만만큼 위험한 요인이라고 경고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우울증 위험이 3배, 치매 발병률이 2배, 의료비 지출이 1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허전함이 아니라 몸과 지갑까지 위협하는 병인 셈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모 어르신은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식욕이 줄고 기억력이 떨어지더니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치매 초기 증상까지 나타나 2년간 추가로 380만 원의 의료비가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모 얼크다 어르신은 같은 시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합창단, 건강체조, 바둑 동호회 활동을 하며 웃고 떠들고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같은 세대, 같은 환경이라도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첫째,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 곁에 있으면 본인까지 지칩니다. 반대로 운동을 함께하고 취미를 공유하며 서로 격려하는 친구는 우울증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둘째, 믿을 만한 이웃이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받고 생활 정보를 나누며 안부를 챙기는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셋째,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단골 의사, 약사, 은행 직원, 법률 전문가와 신뢰를 쌓아두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이 됩니다. 물론 피해야 할 관계도 있습니다. 투자 권유를 하는 사람, 기적의 건강식품을 판다는 사람,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을 잃은 분들, 만병통치라는 광고에 속아 건강을 해친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인간관계는 단호히 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늙으면 자식이 돌봐준다는 기대를 하셨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비 중 8%는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하고 자녀가 돕는 경우는 7%에 불과합니다. 자녀 세대 역시 집값, 교육비,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는 자립하되 정서적으로는 자녀와 따뜻하게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고 가족 모임을 주도적으로 마련하며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힘들 때
부모가 오히려 손주를 돌봐주거나 집안일을 거들어주면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바로 노후의 힘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건강체조, 서예, 합창, 바둑, 컴퓨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대부분 무료로 제공됩니다. 참여만 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외출로 우울증을 예방하며 의료비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 역시 좋은 관계망이 됩니다. 교회의 경로대학, 절의 템플스테이, 성당의 노인대학에서 함께 배우고 기도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통해 살아갑니다. 좋은 관계는 약보다 강하고 돈보다 값집니다. 함께 웃고 함께 나누며 어려울 때 손 잡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이어지지 않은 사람들과도 다리를 놓아 보십시오. 관계가 곧 건강이고 관계가 곧 행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건강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건강과 관계만으로는 매달 나가는 돈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고민은 결국 현금 흐름입니다. 집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돈이 없으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관리하는 법과 추가로 수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택연금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분이라면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70세에 가입하면 매달 약 89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2배인 6억 원 아파트라면 매달 178만 원이 나옵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집을 상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수 있지만 본인 노후가 우선이라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분 임대입니다. 3룸 아파트에 혼자 사신다면 방 하나를 임대해 매달 40만 좀 60만 원의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다가구 주택이나 투룸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가 더 수월합니다. 물론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제네릭 의약품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50%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제네릭으로 처방해 주세요 라는 한마디가 매달 약값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 큰 병원만 고집하지 않고 증상에 맞는 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원급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한데도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검사비와 진료비가 훨씬 비쌉니다. 단골 의사를 두고 꾸준히 관리받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식비 절약도 방법이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면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전통시장은 대형 마트보다 20-30% 저렴합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늘리면 영양도 챙기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반찬을 만들어 드시면서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추가 수입을 만드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도 가능한 일자리는 의외로 많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월 180만 원,
학교 급식 도우미는 120만 원, 놀이공원 안내 요원은 15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체력이 걱정된다면 재능을 활용한 활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과외는 시간당 2만 원, 성인 대상 영어 지도는 3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40시간만 해도 80만, 120만 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요리, 바느질, 전통 공예 같은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거나 개인 클래스를 열면 보람과 수입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정부 지원 제도 활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소득이 50만 원인 어르신은 76만 원, 기준선과의 차액 2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대부분의 진료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거급여 역시 1인 가구 기준 월 30만 원 안팎이 지원됩니다. 소득이 조금 높아 수급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하면 전기요금, 통신요금 감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을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이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돈은 노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마음 편한 노후도 없습니다. 집을 잘 활용하고 지출을 똑똑하게 줄이고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고 정부 제도를 활용한다면 지금의 불안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IMF 때 금 모으기로 나라를 살려낸 세대입니다. 그때의 지혜와 힘을 발휘한다면 자신의 노후 역시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작은 실천과 꾸준함입니다. 매일의 습관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비와 건강, 관계, 돈 관리까지 여러 해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변수를 안겨줍니다. 특히 노후에는 작은 사건 하나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의료비 폭탄입니다. 누구나 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119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급 환자는 응급실 진료비가 50% 감면됩니다. 단, 이때 반드시 건강보호증이나 신분증을 챙기셔야 나중에 불편이 없습니다. 치료비를 낼 때는 반드시 예상 비용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떤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고 어떤 것은 비급여 항목이라 매우 비쌀 수 있습니다. 모르는 채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또 상급 병실 대신 일반 병실을 선택하면 입원비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약 처방도 제네릭으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개인 간병인을 써야 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가까이 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병원에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하루 2만 3만 원 수준으로 비용이 줄어듭니다. 일부 종합병원에서 이용 가능하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치료비가 너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병원 원무과에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무이자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담이 크다면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가 생기면 긴급 의료비 지원을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는 연간 최대 22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위기는 사기 위험입니다. 최근 어르신들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해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놀라 돈을 송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다. 직접 와서 말해라. 하고 전화를 끊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공단에 확인 전화를 해보셔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지금 바로 결정해야 한다. 설명이 복잡해 잘 모르겠다. 이 네 가지 특징이 보이면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주는 투자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입니다. 치매는 가족과 본인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최근 일을 자꾸 잊는다거나 익숙한 길에서 헤맨다거나 계산 실수를 자주 하고 성격이 변해 예민해진다면 바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요양시설 이용 시 본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에 대비하려면 사전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의료 진술서를 작성해 연명 치료를 어떻게 할지 미리 결정하고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통장 비밀번호, 보험 증서, 부동산 서류를 가족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하고 가족과 미리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치료 방침을 결정할지, 의료비를 어떻게 나눌지, 간병은 누가 맡을지 등을 미리 정해 두어야 위기 상황에서 갈등이 줄어듭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위기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대비책을 세우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 위기에는 제도를 활용하고, 사기 위기에는 단호히 끊고, 치매 위기에는 조기 발견으로 대응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노후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돈, 건강, 관계,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행복한 노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평안이 진짜 부다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면 부자다. 부자여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뱅이다. 물질적 부는 숫자로 계산할 수 있지만 마음의 부는 비교할 수 없는 내적 만족에서 나옵니다. 결국 노후에 진짜 중요한 건 외부 조건보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났구나 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맛있는 식사를 할 때,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은 의료비가 평균 20% 적고 우울증 발병률은 40% 감소하며 수면의 질은 30% 향상된다고 합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남의 집, 남의 자식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 친구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더라. 옆집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갔다더라. 이런 비교는 마음을 더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과거의 나와 비교하며 내가 걸어온 길을 인정하고 지금의 내 삶의 의미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매달리면 오늘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아침 햇살을 즐기고 손주와 함께 놀고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작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 산책하며 보는 일출, 화분에 물 주기, 동네 고양이에게 밥 주기, 라디오를 들으며 차 마시기,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며 추억을 떠올리는 것, 이런 사소한 일상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다섯째, 절약을 놀이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달 전기세 10만 원 이하 도전, 집에서 만든 식사 횟수 기록하기, 걸어서 이동한 거리 적기. 절약을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취로 느끼면 마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절약한 돈을 손주 용돈으로 주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면 더 큰 보람이 따릅니다. 여섯째, 70세 이후의 성공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성공은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45, 50대에는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성공이었지요. 그렇다면 70세 이후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것, 밥 한 숟갈을 스스로 들 수 있는 것, 기억을 유지하며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것,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라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의 혼란과 슬픔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평생 고생 많았다. 서로 화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남겨진 유언장은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감사, 비교하지 않는 마음,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 작은 행복 찾기에서 시작됩니다. 성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 인생 후반부를 빛나게 하는 진짜 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진짜 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더욱 단단히 지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른 얘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 두면 본인도 마음이 편하고 가족도 덜 힘들어집니다. 첫째, 유언장 작성입니다. 유언은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재산 분배 방법을 적어 두면 가족 간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아들에게는 집을, 둘째에게는 예금을처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방식도 미리 밝히면 도움이 됩니다. 나는 화장으로 간단히 치러달라. 조용한 장례를 원한다. 이런 말 한마디가 남겨진 가족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메시지도 남겨보십시오. 평생 고생 많았다. 서로 화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은 돈보다 더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세와 증여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에는 여러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가 2억 원,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 자녀 공제는 한 명당 5천만 원, 65세 이상 연로자 공제도 5천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공제가 많습니다. 또 생전 증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10년간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나눠주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well dying 준비입니다. 품위 있게, 고통 없이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호스피스 치료를 받을지, 장기 기증을 할지도 미리 표시해 두면 가족이 힘든 결정을 대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례 방식, 비용 준비, 심지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화해와 용서의 말까지도 지금 건강할 때 미리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사랑한다. 이 말이 남겨지면 가족들은 평생 위로를 받습니다. 넷째, 기록 남기기입니다. 인생 회고록을 써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손주들이 나중에 읽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가족사 정리도 좋습니다. 오래된 사진 뒷면에 언제,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됩니다. 다섯째, 사회적 유산입니다. 재산만이 유산은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 그리고 작은 나눔도 모두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이웃에게 소액이라도 기부하거나 평생 쌓아온 기술을 젊은 세대에 전수하는 것도 훌륭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후손들에게 이어질 자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마지막을 맞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마지막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유언장을 쓰고 상속세를 확인하고 웰다잉을 준비하며 기록과 나눔을 남겨보십시오. 이것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평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준비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평안은 완성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자녀와 손주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성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의 승진과 성취, 중년에는 가족을 위한 집 마련과 자녀 교육이 곧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70세 이후에도 과연 같은 기준으로 성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노년의 성공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밥을 차리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스스로 시장을 다녀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성공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일상생활 자립도 ADL라고 부릅니다. 이 지표가 유지되는 한 삶의 질은 보장됩니다. 손주와 함께 놀고 이웃과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성공입니다. 둘째, 노년의 성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잘 살았다는 만족을 느끼는 것이 진짜 성취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주관적 행복감이라 부릅니다. 이 행복감이 높을수록 면역력도 강해지고 수명도 길어진다고 합니다. 셋째, 노년의 성공은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명함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서 좋아 라고 말할 때, 이웃이 항상 먼저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최고 보상 아닐까요? 넷째, 노년의 성공은 작은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하루에 30분 걷기, 새로운 책 한 권 읽기, 손주에게 편지 쓰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걸기.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성공은 큰 업적이 아니라 작은 습관 속에서 피어납니다. 다섯째, 노년의 성공은 나눔입니다. 물질적인 기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경험을 들려주고, 지혜를 나누고, 봉사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남기는 발자취입니다. 한 어르신은 퇴직 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며 내 인생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보람이 곧 성공입니다. 여섯째, 노년의 성공은 하루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어떤 기쁨을 찾을까? 라고 기대하는 것, 저녁에 잠자리에 들며 오늘도 잘 살았다고 미소 짓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쌓아 올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 전체를 성공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제 성공을 다시 정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과 지위가 아닌 건강과 평안, 관계와 나눔, 그리고 하루의 의미를 찾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이 밖을 향한 것이라면 노년의 성공은 안을 향한 것입니다. 남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 그것이 곧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이런 성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손주의 웃음에 기뻐하며 이웃과의 차 한잔에서 위로를 얻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간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공부와 배움은 젊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배움은 평생의 과정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집니다. 배우는 즐거움은 뇌를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젊게 하며 인생을 활기차게 합니다. 첫째, 평생 학습은 치매를 예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0% 낮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계속 쓰면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거나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것이 곧 최고의 두뇌 운동입니다. 둘째, 학습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어떤 어르신은 72세에 스마트폰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서툴렀지만 1년 뒤에는 영상 통화, 사진 전송, 온라인 뱅킹까지 해내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대단하다 라고 말할 때 느낀 자부심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셋째, 평생 학습은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교실, 영어 회화반, 요가 강습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깁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배우며 웃고 땀 흘리다 보면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배우는 자리는 곧 새로운 인연이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넷째, 새로운 도전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어떤 분은 68세에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물이 무서워 평생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강사의 도움을 받아 2달 만에 자유형으로 20번 완주했습니다. 그 성취감은 젊은 시절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75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전시회까지 열어 가족과 이웃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시대의 학습은 필수입니다. 은행 창구는 줄어들고 교통카드 충전, 병원 예약, 정부 지원 신청까지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배움 없이는 불편을 넘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다행히 각 지자체에서 무료 스마트폰 교실, 온라인 강좌, 줌, 활용법 등을 가르쳐 줍니다. 조금만 배우면 세상과 훨씬 가깝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학습은 세대와의 다리를 놓습니다. 손주와 함께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손주에게 게임 방법을 배우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세대 간 거리가 줄어듭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단단해지고 대화의 주제도 풍성해집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세, 70세, 80세에도 새로운 도전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첫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라는 말은 버리시고 이 나이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배움은 머리를 젊게 하고 마음을 활기차게 하며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가까운 복지관의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서예, 노래, 운동, 외국어, 컴퓨터,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그것이 곧 건강이고 행복입니다. 평생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최고의 비밀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내가 아직도 쓸모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르신 여러분은 여전히 사회와 다음 세대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첫째, 가족 안에서의 멘토 역할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단순히 용돈을 주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하며 힘들어하는 손주에게 나도 20대 때는 하루 12시간씩 공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 한마디가 손주에게 평생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교과서에도 없는 살아있는 자산입니다. 둘째, 지역사회에서의 봉사자 역할입니다.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에는 항상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취약계층에게 밑반찬을 나누는 활동, 공원 청소 봉사 등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지역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특히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어른과의 만남을 통해 존중과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셋째, 다음 세대를 위한 지식 전수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목공 기술을 익혔고 어떤 분은 재봉틀을 다루는 데 능숙합니다. 이런 기술은 젊은 세대에게 귀한 배움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는 은퇴한 장인들이 모여 청소년에게 수공예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가한 아이들이 손끝의 정성과 집중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남깁니다. 이런 전수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끈기와 성실의 가치를 전달하는 길입니다. 넷째,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조언자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6025 전쟁, 산업화, IMF 외환 위기를 모두 몸소 겪은 세대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토대로 사회가 나아갈 길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원로회의를 만들어 청년 창업자들이 조언을 구하도록 했는데 사업의 방향성과 인간관계의 지혜까지 배우며 실패율을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세대 간 지혜의 공유는 곧 사회 전체의 자산입니다. 다섯째,
세대 갈등을 완화하는 중재자 역할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가치관 차이로 다투는 경우 조부모 세대의 중재가 큰 힘이 됩니다. 우리도 젊을 땐 부모님 말씀 이해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잘 이유가 있더라. 라는 말은 가족 간 갈등을 풀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노인 세대가 젊은 세대를 비난하기보다 다름을 이해하고 다리를 놓아준다면 갈등은 줄어들고 연대는 강화됩니다. 여섯째, 세상을 향한 목소리 역할입니다.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서 외쳤듯 지금은 노인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청년만이 사회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 세대가 직접 의견을 내고 정책 제안에 참여할 때 사회는 더 균형 있게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 노인회에서는 무상급식 대신 의료비 지원을 요구했고 결국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그 어떤 자본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가족과 사회, 그리고 젊은 세대는 여러분으로 인해 더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손주에게 편지를 쓰는 것,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복지관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리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여전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세대와 사회를 잇는 역할 속에서 더 큰 의미와 만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품위 있고 당당한 노후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어 힘들었던 현실, 끝없이 오르는 의료비, 그리고 자식에게 의존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까지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해법도 함께 찾았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주택연금과 부부임대, 그리고 절약과 새로운 수입의 방법까지 준비만 한다면 충분히 품위 있고 당당한 노후를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예방검진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이야말로 수천만 원짜리 보험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할 때 외로움은 줄어들고 마음은 건강해집니다. 친구와 이웃, 가족과의 연결이 곧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자신이 이미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이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산업화를 이루고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살린 세대. 그 역사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는 스스로의 인생, 이막을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계신 곳에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가계부를 써보거나 무료 검진을 예약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그 하나가 곧 새로운 출발입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서울, 부산, 대구, 전주,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든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어르신께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건강과 평안, 그리고 의미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